다른 한 사람은 중국의 현대화가 재백석이라는 화가입니다.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적어왔는데요. 예. 들어보십시오. 이 재백석이라는 화가는 화가 수업을, 그림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2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과 유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요,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세상에 아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상과 유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요,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세상에 아부하는 것이다. 이게 제 가슴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 너무 심오하게 가서 대중과 거리가 생긴다든가, 너무 사실적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시대 편승해서. 예. 이 재백석이란, 네, 맞습니다. 의미를 아부라고 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백석은 중국의 피카소라고 명명되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담하게 함축하고 간결하게 시키는 그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한글로 찾아도 그림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다 그 믹스드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미술하면 수채화, 유화 거기서 보통 끝이거든요. 그래서 믹스드 미디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뭘 가지고 그리시는가 라는 설명도 좀 될 것 같은데. 네, 들어보신 게 오일 페인팅, 아크릴릭화, 목탄화, 템페라화, 수채화, 수묵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믹스드 미디어, 말 그대로 혼합 재료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믹스드 미디어라고 기재를 하는데요. 말은 근사한 것 같지만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작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정도의 재료로 작업을 하는데요. 모래와 아크릴, 오일 크레용.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렇죠. 여기 좀 제 그림은 보면 이렇게 텍스처가 있습니다. 재질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재질감을 굉장히 그리면서 즐기고, 그리고 나서 완성한 후에 즐기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감상자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전시를 하면은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마띠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텍스처를 굉장히 즐겨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요. 모래와 일종의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형태대로 쌓아 올라갑니다. 그린다기보다는 얹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점점 쌓아 올라가면 어떤 것들은 10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5겹이 되기도 하고, 주제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쌓아 올려서 더 두께를 만들어냅니다. 입체감. 네. 이제 조금 더 두꺼워지면 부조가 되는 거고요. 부조까지는 아닌데 이 마티리얼, 텍스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태는 형태대로 두께가 생기고 화면 전반으로는 작은 입자가 생깁니다. 모래 아래 만드는 작은 입자, 그림자들. 그 효과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인데요. 표현 기법에서, 제 그림의 표현 기법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감상자들이 보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 빛의 양에 따라,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그림자를 많이 만드는 빛의 양이나 각도, 시선이면은 그림이 한참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직접적으로 쪼이면은 텍스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흐린 기억의 한편수만 보입니다.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방법을 그런 그 믹스드 미디어라는 게 현대 미술의 중요한 뭐 경향 중에 중요한 경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경향, 재료적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뭐 많이 그 배우는 것 같은데 저 그림은 뭐 올해는 안 쓰신 거예요? 다 모래를 썼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저 모래 작업을 한 게 15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이제 손목이 사실은 이제 모래 작업하면 손목이 이렇게 할 일 없이 붓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의 공예가 붙이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손목이 걱정되긴 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나이가 더 들면은 아마 표현 기법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붙는 걸 다시 좀 해보시죠. 줄임 기법을. 그 줄핀 기법, 잭슨 폴록처럼 줄핀 기법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저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롭게 또 기법을 바꾸려면은 연구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 기법에서 제가 얻는 즐거움 그리고 제가 표현하려는 효과와 너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기법. 그 선생님 미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 좀 안 해줬으면 하는 질문이 있나요? 아니 그런 질문 없어요. 그런 질문 없습니다. 대부분 친절하신 화가님이시네. 그래 저또 표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가서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 갤러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알고자 그림과 친해지고자 또 더 한층 나가서는 그림을 사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은데 한 2-3시간만 나누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떨 때는 바닥도 늘어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전시할 때 도슨을 씁니다. 큐레이터, 개인 큐레이터를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개인 큐레이터를 시키고 1시간 단위로 들어가서 쉬고 그러시구나. 그게 이제 피하는 방법인데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시작하죠? 그 전시회 그 베링턴 에리아 라이브러리 네. 그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 작품들이 거기에도 전시가 되나요? 오늘 가져오신 작품들 이거 중에? 이외에 총 30여 점 1, 2층으로 걸려있죠. 베링턴에 있는 네, 베링턴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름이 베링턴 에어리어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그래서 동네 이름 따서 그냥 베링턴 퍼블릭 라이브러리인 줄 알았는데 베링턴 에어리어 라이브러리. 베링턴에 있는. 네, 베링턴에 있는 베링턴 에어리어 라이브러리. 거기는 그 어느 기간 그 전시가 되나요? 그림들이?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걸기 시작해서 오후 내내 걸고요. 거기는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는 리셉션, 그러니까 오프닝 파티 같은 게 없고 바로 28일부터 관람객이 아니죠. 도서관 방문객이죠. 도서관 방문객.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6월 29일까지. 6월 29일까지. 여기도 많이들 또 참석가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 실제로 우리가 한 15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 4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모이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우리 지금 보이는데 저 그림에 대해서도 좀 아까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쪽으로 나오셔야겠네. 작품이 좀 커서 같이 갈까요? 이것도 연작 시리즈인데요. 레인보우 판드라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레인보우 판드. 예, 레인보우 판드. 무지개 연못이라는
보는 건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노트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원작들이 레인보우 칸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설명을 할게요. 예. 무지개 연못에 갈 참이에요. 며칠 전 받아본 친구의 시를 새겨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곳에 가면 살고운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지난해 가을비 내린 후 남쪽 하늘에 걸린 것을 따와 띄워 놓았어요. 연못의 물은 맑디 맑아 보관해 놓은 내 보물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답니다. 살아가며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내 마음속에만 있는 이 연못에 모아둔답니다. 그거를 그리시기 전에 그리면서 제가 그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그리고 글로 나서 남겨.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의 소중한 것들이 다 보이십니까? 제가 받았던 반가운 소식들, 제가 품었던 이상들, 친구에게서 받았던 시들 다 보이십니까? 다 제 보물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것들이 생기면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캠퍼스 연못에 보관합니다. 캠퍼스 연못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내용이 이게 소중한 것들이라는 건 아시죠? 지금 조개 껍데기에 제가 새겨놓은 시가 있습니다. 이건 제 시가 아니라 엊그제 받은 제 친구의 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받아왔던 착구러미입니다. 녹착구러미.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그리하며 그렸던 그림들의 흔적들입니다. 거기에 무엇인지 모르는데 물꽃도 피어나 있습니다. 어디쯤에 보면은 무지개가 보일 텐데요. 무지개 형상들을 이쪽에 포함합니다. 이 수많은 점들은 그 이야기들의 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 연못이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담은 것입니다. 이해 잘 되셨죠? 나중에 나가기 전에 시험 보고 나가십니다. 예. 제가 이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저희가 살면서 뭐 미술에 좀 관심이 있어도 미국 뭐 미술계의 뭐 동향이나 뭐 경향성이나 그런 건 사실 잘 알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요즘 그걸 역으로 한국으로 돌려가지고 한국 요즘 어떻습니까? 미술계에 무슨 우리가 뭐 신문의 문화면을 보면은 뭐 알 수 있었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문화면을 잘 안 보니까 그냥 지나쳐서 한국의 무슨 큰 움직임, 뭐 그런 미술계의 그런 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 그런 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는지 혹시 한번 질문을, 한국 미술계 어떤가라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미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좁아지다 보니까 세계사적인 미술 사전을 거의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특징입니다. 이게 아마 헐리우드 영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전 세계를 겨냥해서 영화를 한 편을 제작하기도 한다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제외랍니다. 한국만, 오로지 한 나라 한국만,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 순위 1순위, 2순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3년 전까지 살다 왔으니까 15년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하면서 한국 내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었던 게. 그런데
그게 그림에서도 똑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거액을 들여서 제작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와서는 한국 영화에 뒤지는, 극장 순에서 뒤지는. 그런데 서울이 그림 시장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의 뒤안길에 그림 시장이 호황이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즈음에서는 이 그림을 산다는 게, 그림을 컬렉트한다는 게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기업도 부유해지고 개인도 부유해지고 보기에도 좋고 돈도 번다니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파 그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롯이 그려서 한국적 향토색의 짙은 그림들. 예를 들어서 김종학 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악산으로 어느 날 올라가서 설악산의 풀, 나무, 꽃들을 강한 색채로 한국적으로 해석해서 그리고 이분 그림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를 그렸던 이중석 화가 제주도의 전원생활을 그려서 아내에게 그리움을 표시하기도 했죠. 그분처럼 이활정 씨라는 분은 제주로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전원생활을 독특하게 회화시켰습니다. 그분 작품 대단하고요. 금동원 씨 작품, 그 다음에 강익준 씨, 이분은 뉴욕에서 사시는 분인데 달 항아리를 국제화시킨 그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 그림, 김기창, 김웅수, 천동자 씨, 그 많은 판매되는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향토색과 짙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그 영화나 한국적인 영화나 한국 영화나 한국에서 인기를 대량으로 받고 있는 그림이 외국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랑과 인기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답을 얻기도 전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 프랭클린이 갤러리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앤드류 베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앤드류 베, 한국분, 20년을 그 자리에서 아주 강하게 버티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 그 스트릿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뉴욕에서 전시회 때 미셸 관장님, 뉴욕의 관장님이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미국으로 갖고 와서 작업을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 아닙니까? 반응이 팔이 날리더랍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재밌는 현상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그분들은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죠? 문화적 차이. 우리나라가 가진 특징이 한민족, 좁은 지역, 그 특징이라고.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여기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뭐 선생님의 작품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작품에 종교성이라고 할 만한, 선생님 뭐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크셨고 뭐 중간에는 그런 불교의 예술, 철학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본인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걸 찾으려면은 뭐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라, 나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다시 드리면은 본인의 작품과 작품의 종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이 있을까요? 제 작품을 보시고 어떤 분은 불교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양적이다, 한국적이다, 동양적이다라는 표현이 가지고요. 그분들이 어떤 요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 짐작은 됩니다. 이제 제 그림에서 흐르는 단결성, 구도들의 질서, 고요함, 이런 동양적인 요소들이 불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 할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과 종교로서의 불교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누가 선생님 그림 보고 종교성이나 그런 거를 초월지향적인 그런 면을 찾아서 뭐 해석하는 데는 뭐 별 불만은 없으시죠? 저는 종교적으로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 질문 그 몇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서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그림으로서 색감으로서 구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한다는 것이 참 부러움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저는 어떤 전문적인 뭐 견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교감을 한번 갖고 싶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으로서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던가 새로운 이해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자신의 지켜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켜왔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포기를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되겠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순간들을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접하게 되면은 참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는데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어떤 다른 그림을 보는 영향을 통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져왔던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 새로운 것으로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지 그게 어떤 자기에게 아픈 것으로 다가오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지는 데서 저는 변화하기를 바라고 변화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림이든 저 자신이든 그런 기회가 오면은 슬퍼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큰 눈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마음가짐은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작가님을 알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작품의 성향이 딱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레인보우 판사하고 여기 왜디예요? 제목은 왜? 왜 붉은. 여기하고 이 슬기로운 거하고 저기 항아리와 그 소재 자체가 그 형체가 한국적인 이미지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처럼 저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사시는 곳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국에 계실 때와 지금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헤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LA, 서울, 뉴욕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뉴욕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 오가며 전시회를 열어왔는데요. 그래도 정서적 기반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째 안 되게 지금 제가 환경이 180도로 바뀌었죠. 그림은 작가의 소산물입니다. 작가가 어떠냐에 그림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혼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란기가 1, 2년 만에 접혀지는 건 아니고 길게 보면 10년, 그것도 그 이후 10년 후에 다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제 작품이 전혀 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속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성장이 있고 성장 속에 완성도 있는 그림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혼란기 속기의 작품이 또 나중에 또 더 평가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시카고 오셔서 하신 작품의 깊이나 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미술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 같아요. 혼란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그 관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본인께서는 혼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품으로서는 더 안정되는 미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쪽 우리에서 계신 분.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림, 화가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세계가 다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신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감정하고 일치가 되는데 미술은 저는 사실 정부에서 동백꽃의 그리움을 참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 하신 분들은 보면 막 그런 그림을 보면서 깊어졌다 하고 이런 정서들을 똑같이 느끼시는데 그것이 혹시 그 미술을 전공하시면서 교육받은 데서 오신 통일감들이신지 아니면 정말 미술하시는 분들의 그 세계에서 느끼는 그것들이 다 그렇게 통일되게 느끼시는 건지 우리는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못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술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거를 동시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교육인지 아니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늘. 교육인지 아니면 일단 직관적인 그런 지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 동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가 저하고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림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세 손가락 안에 정도로 안에 들 정도로 그 수가 작은데요. 그거는 이제 작업은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인이 있어야 되고요. 약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인 그러셨죠? 네, 유전자. DNA. DNA. 그래서 지인 아는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DNA. 그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미술을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이 내 지식이 되면은 그 미술 교육 받은 사람하고 같은 그거보다 더 나은 감상, 느낌.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면서 그 똑같은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든지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머리에 상상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뭐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책 읽듯이 자꾸 그림을 보면은 뭔가 올까요? 마음에? 당연히 예? 당연히. 확신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고. 지금 질문하신 그 장로님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분명히 전에 하셨습니다. 미술 공부 좀 하고 싶다. 권사님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요. 예, 어떻게 오늘 즐거워 질문. 예. 문학인이 음악인이 요즘 보면 항상 새벽을 깨는 거는 미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문학이 좀 따라가고 음악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스타군요, 아티스트. 스타군요.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못 벌면은 그 사람은 아티스트도 아니고 아무 경제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 뭐 하도 이런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매체를 타서 뭐 이름을 내고 또 유명해지고 또 쉽게 또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질문을 요즘 스타일링 마지막 제가 예.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때까지는 인트로덕션.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좀 내려왔잖아요. 옛날부터 지금 굳이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이렇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종류의 아트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아트 종류는 전부 다 나왔다고 아니 그림입니다. 트렌드. 예,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다고 들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유행이 돌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고전주의가 돌아올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컨템포러리 아트 기간이 길 수도 어느 정도 길어질 수는 장담은 못하지만 이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다면은 지금 사조들이 다 그 전에 반해서 생긴 것들이 대부분 그 정권 낡았어. 새로운 게 나와야 돼. 우리는 세기를 열어야 돼. 그런데 계속 세기를 열다 보니까 정신없이 열려져서 지금은 뭐 굉장히 사조들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겹다고 여기는 고전주의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대도 하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워. 근데 또 하나 지금 금방 생각이 드는데 많은 대가들이 있잖아요. 미술에 노벨 문학상, 과학상이 있듯이 저 미술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노벨상은 없어도 그만큼 버금가는 그런 프리스티지가 있는 그런 미술 상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제 크게는 권위적으로는 미국의 이 사조가 미술의 사조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긴 해도 권위적인 상은 다 유럽에 있어요. 이태리에서 매년 열리는 비엔날레죠. 또 영화극보다 똑같죠. 이 대중 영화는 여기서 다 끌어도 권위적인 상은 이태리에 있어요. 그냥 궁금했어.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김혜경 선생님 본인 작품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듣다 보니까 미술사 특강을 들은 그런 느낌도 이제 들고 오늘 뭐 2시간 운전 하셔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예. 이거 듣고 싶어요.